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아이가 침대에서 자주 떨어지는 이유. 최근 있었던 일이다. 우리 가족은 4명으로 언제나 아내랑 첫째가 같이 자고 나는 막내를 데리고 잔다. 그런데 막내가 자꾸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나도 나름 조심한다고 꼭 안고 자지만 정말 매일같이 침대에서 떨어졌다. 그러던 와중 꿈을 꿨다. 자고 있었는지 깨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누워서 옆에서 자는 아이를 보고 있었다. 아이는 뒤척임 없이 얌전히 자고 있었지만 어쩐지 주변에서 무슨 낌새가 느껴진다. 나는 어째서인지 몸이 움직이질 않아 눈동자만 꿈벅꿈벅 아이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가 걸어온다. 그건 작은 인간 같이 보였다. 세어보니 셋 있었다. 머리카락을 위로 질끈 묶고 20cm 정도 되는 창을 든 남자가 아이 주변을 걷고 있었다. 그 녀석들은 무언가를 중얼대며 종종 아이를 만졌다. 그만두라고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갑자기 그 중 하나가 창으로 아이의 손등을 찔렀다. 아이는 격렬히 날뛰며 뒤척거렸다. 찌른 놈은 아기의 가득 찬 얼굴로 소리를 내며 웃었다. 여태 들어본 적도 없는 웃음소리로. 게대게대. 그놈들은 몇 번이고 아이를 찔렀다. 그때마다 아이는 몸을 비틀며 점점 침대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그놈들은 아이가 구석에 가까워질 때마다 끔찍한 미소를 지으며 기뻐했다. 이대로는 또 떨어질 것이다. 어떻게든 해보려 손을 뻗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질 않는다. 아이는 손발을 계속 찔려 점점 구석으로 몰려간다. 게대게대. 기분 나쁜 웃음소리만 귓전에 울려 퍼진다. 이제 한 번만 더 찔리면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질 듯 했다. 놈들은 다시금 아이를 찌르려 한다. 그만둬. 나는 강하게 염원하며 손을 뻗었다. 몸이 움직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찌르려는 놈에게 주먹을 내리쳤다. 후게.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쓰러진 놈을 내버려 두고 옆에 있는 다른 놈도 후려쳤다. 후규로. 귀에 거슬리는 소리와 함께 또 한 놈 사라진다. 다음 순간 손에 느껴지는 격통이 나는 소리를 질렀다. 주위를 보니 마지막 남은 놈이 엄지손가락 손톱 사이에 창을 찔러넣고 무언가 소리치고 있었다. 순간 이렇게 아픈 걸 내 아이에게 몇 번이고 해댔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놈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잡았다. 그 놈은 어디선가 작은 칼을 꺼내 내 손을 마구 찔러댔다. 그때마다 고통이 느껴졌지만 분노에 가득 찬 내게는 별것도 아니게 느껴질 뿐이었다. 나는 걸레를 짜듯 양손으로 놈의 몸을 힘껏 비틀었다. 구기부게. 그놈 역시 몹시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내고 사라졌다. 이상한 놈들은 없어졌다. 겨우 마음을 놓고 아이를 옆에 끌어온 후 나는 의식을 잃었다. 다음 날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아이는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쿨쿨 자고 있었다. 문득 손에서 대단한 고통이 느껴졌다. 손을 보니 손등 여기저기 상처가 나 피 때문에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순간 꿈이 생각나 등골이 오싹했다. 그날 이후 일주일가량 지났다. 아이는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다만 이제는 내가 한밤중 갑자기 쿡 하고 날아오는 아픔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전설의 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제삿날 몹시 취했을 때 해주셨던 이야기다. 할아버지는 젊은 무렵 가고시마에서 어부를 했었다. 선주를 겸하는 베테랑 어부의 배에 타서 일하며 매일같이 고기잡이에 나섰다고 한다. 그 주변 바다에는 크고 작은 무인도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개중 옛날 해적들이 보물을 숨겼다는 전설이 있는 섬이 있었다. 지금 와서는 다들 코웃음 치고 넘어갈 이야기지만 반세기 전에는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꽤 많았다. 잡지 같은 데서도 흥미삼아 다루곤 해서 한때는 보물찾기 붐이 일어나 수많은 외지인으로 섬이 붐비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도 몇 년 지나는 사이 보물은 나오지도 않으니 점차 시들해져 대부분의 사람은 떠나갔다. 허나 단 한 명 돌아가지 않고 섬에 정착한 남자가 있었다. 50살 정도로 보이는 겐시라는 사람이었다. 몸집은 작지만 체격이 튼튼한 데다 얼굴은 무서워도 사람은 좋아 지역 어부들과도 꽤 사이좋게 지냈다고 한다. 할아버지네 선주였던 코우지 씨와도 사이가 좋았어. 배로 그 섬 옆을 지나갈 때면 해변의 겐시가 세워둔 허술한 오두막을 향해 손을 흔들곤 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겐시가 그 섬에 정착하고 2년째가 되던 해 초봄이었다. 고기잡이를 마치고 땅거미가 내려올 무렵
우연히 그 섬 곁을 지나치게 되었다. 처음 이변을 알아차린 것은 코우지 씨였다. 오두막에 불빛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아직 잠자리에 들려면 이르다. 이쯤 되면 분명 불을 켰을 텐데. 그저 일찍 잠자리에 든 것일지도 모르지만 코우지 씨는 어쩐지 안 좋은 예감이 들어 섬에 들러보겠다고 말했다. 섬에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선 후 코우지 씨는 닻을 내리고 작은 배를 내렸다. 할아버지에게는 배를 지키라 말한 뒤 혼자 그 배에 타고 섬으로 향했다고 한다. 20분 정도 지났을까? 배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던 할아버지 귀에 무언가 큰 소리를 지른 것 같은 게 들려왔다고 한다. 당황해서 섬 기슭을 바라보자 해변에 코우지 씨 것 같은 회중전등, 불빛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불안했지만 그 자리에서 더 움직일 수도 없으니 그저 배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 후 거의 1시간이 지나서야 간신히 작은 배가 돌아왔다. 안에는 코우지 씨와 겐 씨가 타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땀에 흠뻑 젖은 데다 창백한 얼굴이었다. 특히 코우지 씨는 엄청나게 떨고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 할아버지에게 무조건 배부터 출발시키라며 고함을 쳤다고 한다. 무사히 항구에 도착해 조합 사무소에 들어가 한숨 돌리자 그제야 코우지 씨는 섬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 섬에 올라 오두막에 다가가자 무언가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혹시 겐 씨가 부상이라도 입어 괴로워하는 건가 싶은 생각에 코우지 씨는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왼쪽 구석에 있는 침대 쪽으로 회중전등을 비추자 그곳에 이상한 게 있었다고 한다. 침대 위에 번들번들하고 거무칙칙한 게 덮여있고 그 밑에서 겐 씨가 발버둥 치고 있었다. 코우지 씨는 무심코 소리를 지르며 회중전등을 떨어뜨렸다. 그러자 그 번들번들한 것이 현 하고 울더니 차사삭 침대 위에 있던 창문으로 나가버렸다고 한다. 마치 뱀처럼 꿈틀거리면서 코우지 씨는 회중전등을 주워 침대로 달려갔다. 겐 씨는 눈을 감은 채 마치 가위라도 눌리는 것처럼 사지가 경직된 채 신음하고 있었다. 코우지 씨가 마구 흔들자 눈을 떴지만 멍한 듯 초점이 맞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일으켜 배에 실어 데려왔다는 것이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는 겐 씨도 정신을 차렸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저 누워있다 가위에 눌렸는데 괴로워하던 중 코우지 씨가 깨었다는 것이었다. 겐 씨는 그날 사무소에서 묵고 다음날 섬으로 돌아갔다. 코우지 씨와 할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고 설득해 겐 씨도 고개를 끄덕였기에 다음날 뒷정리를 위해 섬에 돌아가기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다음날 데리러 갔더니 겐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걸 거절했다. 전날에는 그저 피곤했을 뿐이라 우기며 코우지 씨가 본 것마저 착각이라고 말하며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말하는 사이 겐 씨가 점점 격앙해 말투고 거칠어지고 안색마저 변했기에 결국 코우지 씨도 단념하고 배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 후에도 겐 씨는 반년가량 섬에서 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어부들이 총출동해 섬을 뒤졌지만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고 결국 바다에 빠져 익사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고 말았다고 한다. 할아버지와 코우지 씨는 그 후에도 한동안 섬 주변을 지날 때마다 겐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섬을 열심히 바라봤다. 하지만 서서히 썩어들어가는 섬 기슭의 오두막이 보기 싫어 결국 항로를 바꿔버렸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그 당시 심정을 겐 씨가 어디 있는 건 아닐까 해서 겐 씨가 있으면 어쩌지로 기어갔다고 말했다. 만약 겐 씨 같은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다른 무언가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하고 코우지 씨와는 그 후에도 종종 섬에서 본 것에 관해 이야기했었다고 한다. 몇 번째인가 이야기했을 무렵 그러고 보니 전등으로 비춘 순간 그것의 앞부분이 순간 5개로 나뉜 다리 같은 걸로 보였었는데 라는 말을 들었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태양. 10년은 더 된 이야기지만 다른 세상 같은 곳을 본 적이 있다. 당시 나는 친구 하나 없는 외톨이 여중생으로 방과 후나 점심시간에는 언제나 학교 도서관에 틀어박혀 책을 읽곤 했다. 우리 학교 도서관은 그리 크지 않았기에 1년 정도 다니자 흥미가 있을 만한 책은 대충 다 읽게 되었다. 다음에는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하고 있던 도중 어느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제목은 지지 않는 태양. 도서관 가장 안쪽 책장 맨 아랫단에 있던 게 지금도 기억난다. 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소책자라 부르는 게 어울릴지도 모른다. 표지는 태양이다를 녹이고 그 아래 있는 인간계와 인간들도 녹아들고 있는 그림이었다. 표지를 본 순간 핵폭탄을 의미하는 건가 싶었지만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다. 내용은 기묘했다. 어느 페이지에는 눌러 말린 꽃이 끼워져 있고 다른 페이지에는 태양은 지지 않는다. 태양이 지지 않으면 숨을 수 없다라고 써 있었다. 어느 페이지에는 이상한 그림이 끝도 없이 그려져 있었다. 모든 페이지에는 태양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만 딱 한 페이지만 레몬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을 뿐인 그림이 있었다. 테이블에는 어서오세요라고 써 있었다. 문득 나는 깨달았다. 그 책은 페이지 수가 완전히 제 멋대로였던 것이다. 레몬이 그려진 그림은 책 한가운데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페이지였다. 기분도 나쁘고 왠지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책을 내려놓을까 싶기도 했지만 나는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책을 읽어나갔다. 그대로는 무슨 의미인지 당최 알 수가 없었기에 아래 써 있는 페이지를 따라 책을 뒤적이며 읽어나갔다. 레몬 그림은 단순한 표지이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태양이 나와 서서히 모습을 바꾸며 인간을 녹여갔다. 마지막에는 태양이 인간의 형태가 되는 이야기가 완성되었다. 완성했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멀리서 무언가가 소리치는 게 들려오고 동시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눈초리는 어째서인지 번쩍거리는 느낌이었다. 기분이 나빠져서 나는 도서관에서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어쩐지 공기가 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과민 반응일 것이라 스스로를 타이르며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평소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본 적 없는 광경이 펼쳐진다. 무의식 상태에도 계속 걸어갔지만 어째서인지 불안감은 없었던 게 기억난다. 한동안 나아가자 본 적 없는 방파제에서 낚시꾼 몇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었다. 바다는 먹물처럼 새까맣고 하늘은 빨간색에 가까운 핑크색이었다. 이상한 모습의 생선이 낚시꾼의 양동이 안에서 날뛰고 있었다. 낚시꾼은 가까이 다가온 나를 보고 순간 놀란 듯 했지만 시선을 돌려 다시 낚시에 열중했다. 내가 멀어지려는 순간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 잡아먹힐 거야. 네. 라고 반문한 순간 나는 까마귀 같은 새에게 손을 쪼였다. 그와 동시에 낚시꾼은 양동이 속의 생선을 새들에게 던졌다. 새들은 그리로 모였다. 낚시꾼은 한 방향을 가리키며 서둘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방향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다. 중간에 딱 한 번 뒤를 돌아봤었다. 태양이 다가와 있었다. 낚시꾼도 새도 경치도 모두 태양에 녹아들어 증발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눈을 떴다. 병실 침대 위였다. 근처에 있던 간호사에게 말을 걸자 곧바로 의사를 불러주었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나는 책을 읽다 갑자기 넘어져 한 달 넘게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머리맡에는 같은 반 친구들이 쓴 롤링 페이퍼가 있었다. 읽고 부모님이 왔지만 두 분 모두 통곡하는 바람에 달래는 게 큰일이었다. 나는 단순히 꿈을 꾼 게 아닐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점차 그게 평범한 꿈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그 세계에서 나를 살려준 낚시꾼은 내가 어릴 적 세상을 떠난 우리 삼촌이었다. 삼촌이라고는 해도 워낙에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아서 나는 두세 번밖에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 약 앨범을 뒤지다 삼촌의 사진을 발견한 내가 깜짝 놀라 아버지에게 물어 알게 된 사실이었다. 그 후로 나는 매년 삼촌묘에 성묘를 가고 있다. 그뿐 아니라 그 세계에서 새에게 쪼인 상처는 현실에 온 후에도 내 손에 나 있었다. 나는 임사체험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손에 남은 상처만은 미스터리다. 만약에 그때 새들에게 온 몸을 쪼이기라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마지막으로 내가 정신을 잃은 사이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었다. 같은 반 친구 한 명이 자살한 것이었다. K라는 남자아이로 나와는 별 친분이 없는 양아치스러운 아이였다. 주변 평판도 그닥 좋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남긴 유서에 지지 않는 태양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라곤 본 적이 없었기에 나는 더욱 놀랐다. 9일 읽을 생각은 없었지만 학교 도서관에서 한 번 더 그 책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 책은 없었다. 얼마 뒤 나는 K와 친했던 S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K는 내가 기절하기 전 읽고 있던 책을 읽어보려 했었다고. S는 말렸다지만 K는 무시하고 그 책을 찾아내 빌려갔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읽은 직후에는 아무 일 없는 듯 보였고 오히려 저주받은 책이라며 그걸 태워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 서서히 K는 이상해지더니 결국 목을 매달고 자살했다는 이야기였다.
당시에는 너무나도 무서워 정신이 이상해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평범하게 대학도 졸업하고 지금은 열심히 살고 있다. 책은 지금도 무척 좋아한다. 다만 그때 이후로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책에는 손을 대지 않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부모님.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지만 더는 혼자 담아두기 힘들어 토해내본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 그때부터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아버지와 조부모님 그리고 아버지와 재혼한 의붓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15살 차이 나는 배다른 남매 동생들도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정말 싫었던 아버지 곁에서 벗어나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아버지가 없을 때를 틈타 종종 조부모님께는 인사를 하러 갔었고 18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생긴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사이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렸다가 세상을 떠나셨고 이윽고 뒤를 이어 할머니도 치매에 걸리고 말았다. 그 후 10년 가까이 나는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살았다. 그리고 몇 년 전 나 혼자 사는 아파트에 갑자기 의붓어머니가 찾아왔다. 솔직히 놀랐었다. 같은 도시에 살고 있으니 사는 곳을 찾으면 금방 찾겠지만 이제 와서 나한테 무슨 용무가 있는 걸까? 현관 앞에 서서 무슨 일인지 묻자 의붓어머니는 도와달라고 말했다. 돈 문제인가 싶었지만 아버지는 회사 사장이다. 나 따위한테 돈이 필요해 손을 벌릴 일은 없을 터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의붓어머니를 방해들여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의붓어머니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아버지 대신 사과하고 싶다고 말을 꺼냈다. 부모님이 이혼한 원인은 아버지의 바람 때문이었다. 상대는 재혼한 의붓어머니. 하지만 나는 딱히 의붓어머니를 원망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이렇게 찾아온 탓에 오래된 상처가 벌어지는 것 같아 불안했을 뿐이었다. 할 말이 그것뿐이면 돌아가 주실래요? 더 듣고 싶지 않아서 나는 의붓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러자 의붓어머니는 울 것 같은 얼굴로 동생들을 좀 도와주렴 이라고 말했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다. 병 때문에 장기 이식이 필요한 건가 싶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니었다. 의붓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집에 조부모님 귀신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정도라 무서워도 그러려니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귀신이 나타나는 횟수가 많아지더니 점차 조부모님의 형상마저 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무표정했던 얼굴은 한야처럼 비뚤어지고 평범했던 옷도 어느새 소복으로 변했다. 절의 공양을 부탁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몇 개월 전 잠을 자던 남동생이 울기 시작해 상태를 보러 갔더니 이번에는 여동생이 방에서 괴로운 듯 신음을 냈다고 한다. 당황해 방에 가보니 이제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정도로 변모한 그것이 여동생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한다. 의붓어머니가 필사적으로 달려들자 그것은 사라졌다고 한다.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귀신이 전혀 보이지 않아 헛소리로 치부했다 한다. 그 후 귀신은 여동생과 남동생이 자고 있을 때 근처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와중 남동생의 낙서장을 아무 생각 없이 살피던 의붓어머니는 내 이름을 발견했다고 한다. 18살이나 차이가 날 뿐더러 내가 집을 나간 후 태어났으니 그 아이는 내 존재조차 모른다. 흔한 이름도 아니라 우연히 썼을 것 같지는 않고 남동생이 갓난아기일 때 집도 새로 이사했었으니 도취할 방도가 없었다. 당황한 의붓어머니는 이 이름을 어디서 들었냐고 남동생에게 캐물었다고 한다. 한밤중에 누가 계속 이 이름을 중얼거려 너는 A가 아니야. A는 어디 있느냐 하고 이대로는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의붓어머니는 내 주소를 알아내 찾아온 것이었다. 나는 한 번만 집에 와달라고 울며 매달리는 의붓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했다. 아버지와 대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오만하고 불쾌한 주제에 겉모습만은 멀쩡하게 생긴 아버지. 성인이 되면 언젠가 죽여버리겠다고 다짐했을 정도로 나는 아버지가 싫었다. 하지만 어린 동생들에게는 죄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묘는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조부모님 묘가 있는 장소와 연락처를 받고 의붓어머니를 돌려보냈다. 다음 휴일 나는 조부모님 무덤에 참배를 갔다. 부모님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조부모님은 첫 손자였던 나를 무척 귀여워해 주셨다. 상냥한 할아버지, 할머니였다. 향을 바치고 손을 모으자 눈물이 나왔다. 돌아가려고 물을 담은 통과 국자를 정리하고 있는데 눈앞에서 향이 뚝 끊어졌다.
바람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기분 나쁜 예감에 내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절에서 빌려온 물통을 가져다 주려 가자 스님이 어느 분 참배 오셨나요? 라고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 성함을 대자 잠깐 와서 차라도 한 잔 드시지요. 라고 권해오셨다. 금방 전향이 꺾인 것도 마음에 걸려 나는 절에 들렀다 가기로 했다. 차를 마시며 여러 일들을 물었다. 의부서머니가 여러 번 공양을 부탁했던 탓에 스님도 걱정하고 있었던 듯했다. 나는 의부서머니에게 들은 것들을 그대로 전했다. 스님은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그랬냐고 한마디 했을 뿐이었다. 그리고는 돌아가는 길에 부적을 한 장 주셨다. 나는 의부서머니에게 전화해 성묘하고 왔다는 걸 전했다. 그날 밤 꿈에 조부모님이 나왔다. 넝마가 된 소복을 입고 백발은 흐트러지고 눈은 빗발이 선 채 입이 쩍 찢어진 그 모습은 귀신 같다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 나는 어린아이가 되어 어딘가에 숨어 있고 조부모님은 나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사이에 어디에선가 찾았다. 아니야, 죽어 하는 낮은 목소리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깨어나자 온몸은 땀에 젖어 한기가 감돌았고 몸은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일을 쉬고 스님이 된 동창을 만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 녀석은 영감이 있는 놈이라 고야산에서 스카우트 돼서 스님이 된 녀석이었다. 그 친구는 잠자코 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가 끝나자 무심한 듯 말했다. 조부모님은 나를 너무 아껴서 다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상을 떠난 것이 한으로 남은 것 같다고. 그리고 그게 영혼이 된 후에도 이어져 점점 유감이 원망으로 바뀌어 미쳐간 것일 거라고. 외부서머니와 동생들이 죽으면 정식 후계자인 내가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생각조차 할 수 없어 그저 액을 끼치는 귀신이 된 것 같다고 그 녀석은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라고 내가 물었다. 너는 괜찮아. 피는 이어져 있다지만 어머니 쪽 집안으로 들어갔을 때부터 외가 쪽 선조분들이 너를 지키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복 동생들은 나도 모르겠다.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말을 이었다. 손을 대지 않는다면 너에게는 동띠가 내리지 않을 거야. 망연자실해서 내가 할 말을 잃자 그 녀석은 경을 읊어주겠다고만 하고 가버렸다. 그 후 일 때문에 나는 이사했고 의부서머니와도 다시 연락이 끊겼다.